자, 컴퓨터와 통신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역시 이전 수업에 이어 4장 디지털 전송의 그 후반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수업에 이어 오늘은 4장 디지털 전송에서 2절 아날로그 대 디지털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3절 전송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절 아날로그 대 디지털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디지털 신호가 대체적으로 우수하다고 그래요. 따라서 요즘 추세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보통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펄스 코드 변조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델타 코드 변조 기법이 있고요. 이 변조 기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것을 영어로는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은 펄스 코드 변조라는 기법입니다. 펄스 코드 변조는 영어로는 PCM 혹은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PCM 부호기는 그림 4.1에 나타난 것처럼 세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로 아날로그 신호를 우선 채집을 하고요. 그 채집된 신호를 개수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개수화된 값을 비트 스트림으로 부호화를 하는 세 단계 과정을 거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 4.21은 펄스 코드 변조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우선 아날로그 시그널을 PM 인코더, 그러니까 PCM 부호화 기기에는 우선 3개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샘플링 기능과 퀀타이징 계측화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코딩 부호화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PCM 인코더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 뭘 샘플링을 하냐면 아날로그 시그널의 그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그러죠. 진폭 값을 갖다가 샘플링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샘플링을 할 때 뭐 무한대로 샘플링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떤 그 간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날로그 시그널에 대한 그 앰플리튜드 값, 진폭 값을 샘플링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시그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값은 실질적으로 정수값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이 계측화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퀀타이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말 그대로 퀀타이징은 그러니까 실수값으로 측정된 그
진폭 값을 일종의 정수 값으로 변환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퀀타이징 시그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시그널들은 이제 정수 값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수 값을 갖게 되면 바로 이진수 데이터로 부호화 인코딩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선 첫 번째 채집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PCM의 첫 단계는 채집이에요. 샘플링이에요. 아날로그 신호가 매 TS초마다 채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TS를 채집 기간 혹은 채집 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집 주기의 역은 보통 우리가 채집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영어로는 sampling rate 혹은 채집 주파수라는 sampling frequenc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통 FS로 표시가 됐는데요. 채집 주기와는 항상 채집률은 역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주기와 프리퀀시를 설명할 때, 주파수를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 가지 채집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적 샘플링이라고 영어로는 ideal 샘플링이에요.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그 펄스 값을 채집을 하는데요. 신호 값을 채집을 하는데 보통 그 순간을 채집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장 아이디얼한 샘플링 기법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속 교환기가 보통 채집이 일어나는 짧은 시간 동안만 잠시 켜주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자연적 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영어로는 Natural Samp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지치기 샘플링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는 Flat Top Sampl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채집 후 유지라고도 하며 Sampling and Hold라고 하며 전기 회로를 사용하여 꼭지치기 채집량을 만들어낸다 라고 그랬어요. 요거에 대한 거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이상적 샘플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채집 주기 간격 동안에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아날로그 시그널의 특정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아주 순간, 찰나 동안에 어떤 데이터 값을 가져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채집기가 순간적으로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채집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그 채집 기기를 켰을 경우 우리가 어느 한 순간 동안에 채집을 계속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와 같은 경우는 그 진폭 값을 갖다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변화되는 진폭 값을 샘플링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자연적 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평균값을 구하거나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샘플링 값을 적절한 샘플링 값을 추출해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플랫탑 샘플링이라고도 하고 보통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진폭 값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딱 그 샘플링 값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홀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어떤 변하는 진폭 값을 값의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이 그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홀드를 한다는 거죠. 그 특정 첫 번에 그 얻어진 값을 홀드를 했을 경우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플랫탑 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나이퀴스트 정리에 따르면 그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 재생하기 위한 한 가지 필요 조건은 그러니까 채집률은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는 원래 신호가 갖는 최대 주파수의 최소한 2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림은 이 저대역 통과 채널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나이키스트 레이트는 그 표본 채집률은 우리가 나이키스트 레이트는 최소한 최대 주파수의 2배가 되어야지 우리가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D대역 통과 신호인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나이퀴스트 레이트는 여기 보면 대역폭이 아니라 이 D대역 그 통과 신호 채널에서 사용하는 가장 높은 프리퀀시, 그러니까 Fmax의 역시 2배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역폭이 아니라 가장 최대 주파수의 최소한 2배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제 4.6은 나이키스 정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단순 정연파를 그러니까 나이키스트 주파수의 2배 그리고 나이키스트 주파수 그리고 나이키스트 주파수의 절반의 세 가지 채집률로 채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채집 결과와 그에 따른 복원된 재생된 신호를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원래의 정연파의 근소한 결과를 얻고요. 그림 B는 많이 채집을 2배를 더 많이 채집을 했지만 역시 그림 A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고요. 따라서 많이 채집을 해봐야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림 C는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래 신호를 재생하지 못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은 A죠.
나이키스트 레이과 같은 경우죠. 이 경우 원래 신호에서 주파수 대에서 2번 샘플링 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경우 나중에 재생을 했을 경우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그 신호라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는 나이키스트 레이스의 2배만큼이죠. 샘플링을 했을 경우 물론 샘플링하는 그 지점이에요. 이럴 경우 역시 복원된 그 재생된 결과 그래프는 원래 나이키스트 레이스로 샘플링했을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언더 샘플링이죠. 하나의 신호에서 그러니까 언더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낮은 레이스로 신호를 샘플링했을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샘플링된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따라서 복원된 재생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거의 복원이 재생이 불가능하겠죠. 오리지널. 따라서 최소한 이 그림은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나이키스트 레이트와 동일한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제 4.7은 시계의 바늘과 같은 어떤 주기적인 사건을 채집했을 때 발생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계의 분침은 60초의 주기를 갖는다 그랬죠.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해서면 최소한 매 30초마다 채집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림 4.25에서 A는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해서 매 30초마다 채집된 경우를 보여줘요. 순서대로 채집된 값이 12, 6, 12, 6 등 12와 6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이 값을 수신한 쪽은 시계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따라서 그림 B에서처럼 나이키스트 주파수의 2배, 매 15초로 채집을 하는 경우 12, 3, 6, 9, 10, 90 등으로 우리가 채집된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림 C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낮은 속도로 채집을 했을 경우 채집된 값이 순서대로 12, 9, 6, 3, 12이다 이거죠. 이럴 경우는 그러니까 채집된 그 양이 채집률이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계가 앞으로는 가고 있지만 이 값을 수신한 사람은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림은 나이키스트 레이트가 동일한 샘플링을 했을 경우 분침의 주기는 60초이기 때문에 30초마다 샘플링을 했을 경우에요. 그랬을 경우 12, 6, 12, 6 이런 식으로 샘플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신자는 클락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를 알아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오버 샘플링을 했을 경우 이 경우에 주기가 15초죠. 그랬을 경우 12, 3, 6, 9, 1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클락이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적은 경우, 언더 샘플링을 했을 경우, 이 경우 주기가 45초죠. 45초마다 샘플링을 했을 경우, 처음에 1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를 샘플링 하겠죠. 그 다음엔 6을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3을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11을 샘플링 한다는 거죠. 이 경우 수신자는 클락이 거꾸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제 4.8은 예제 4.7과 관련된 예로서 영화 속에서 앞으로 가는 자동차 바퀴가 뒤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영화는 매초 24번 장면을 찍게 되는데요. 만일 매초 12바퀴 이상으로 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 나이키스트 레이스는 곱하기 2를 하면 24. 이 경우는 자동차 바퀴가 이전 예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 속도가 매초 12바퀴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매초 24번의 장면을 찍게 됐을 경우 언더 샘플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자동차 바퀴가 뒤로 돌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화 프레임은 보통 한 24번의 장면을 찍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바퀴가 천천히 돌 때는 앞으로 도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매초 12바퀴 이상이죠. 그 전까지 12바퀴 이전까지는 앞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2바퀴 이상이 되면은 갑자기 바퀴가 멈췄다가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게 그 이유 때문에 라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예제 4.9는 음성의 최대 주파수는 4000Hz로 가정을 해서 계수화를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채집률은 당연히 4000Hz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매초 8000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제 4.10은 어떤 복잡한 저대역 통과 신호의 대역폭이 200kHz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신호의 최저 채집률은 당연히 저대역 통과 신호는 0서부터 대역폭이 200kHz라는 건 뭐냐면 최대 주파수가 200kHz라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곱하기 2를 해갖고 2배 주파수로 채집할 수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채집률은 매초 40만 번이 되겠죠. 자, 어떤 복잡한 띠대역 통과 신호의 대역폭이 200kHz라고 그랬어요. 이 신호의 최소 채집률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죠. 이 경우 띠대역 통과 신호의
대역폭만 나와 있지 최대 주파수 값은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죠. 대역이 어디에서 대역이 시작되고 대역이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최대 대역 주파수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 채집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계수하는 채집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신호의 최대 진폭과 최소 진폭 사이의 값이고 실수값이라고 그랬어요. 이 값을 부호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수화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영어로는 quantiz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먼저 이 최대 진폭과 최소 진폭 사이의 전체 영역을 높이 델타의 L 구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델타를 구하는 그 공식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각 구간의 중간점에서 중간점 0부터 L-1까지의 계수화된 값을 지정을 하고요. 채집된 신호의 진폭값을 가장 가까운 계수화된 값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수화 과정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이 그림 4.26은 채집된 신호의 계수화와 부호화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전체의 값은 실질적으로 플러스 20이라는 진폭값에서 마이너스 20의 진폭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L 구간은 0에서 7까지니까 8개 구간으로 나눈다는 거죠. 따라서 40을 8로 나누면 5가 되죠. 델타 값은 5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중간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2델타, 3델타, 4델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건 5, 10, 15, 20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요 화살표가 뭐냐면 normalized amplitude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델타 값으로 normalized 된 amplitude 진폭 값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normalized fan value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 6.1을 우리가 이 델타 값으로 normalize를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2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7.5는 당연히 normalize 된 값은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normalize 된 팸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normalized 된 quantized value는 뭐냐면 자, 우선 이게 0이고요. 이게 1이고
2구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델타 값은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퀀타이제이션 코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실수값을 정수값으로 바꾸는데 우선 각각 구간의 중간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중간값이 7이고 이게 6이고 5구 4구 3 2 1 0예요. 이게 퀀타이제이션 코드고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밸류는 실질적으로는 1.5가 된다는 거죠. 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구간 안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값은 1.5가 된다는 거죠. 다음 요 세 번째 값은 3.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값은 3.24인데 퀀타이즈 된 밸류는 3.5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은 뭐냐면 normalized error라는데 측화 오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 차이점이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실질적으로 요거의 값은 퀀타이제이션 값 뭐예요? 바로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2를 갖다가 우리가 이진수 값으로 변경을 하면 01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개수와의 준위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신호를 복구하느냐에 따라 준위의 개수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음성을 디지털화 할 때는 통상 256개의 준위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는 보통 8빗 코드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상의 경우에는 수천 개의 준위가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10개 빗 이상의 어떤 코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전 예제에서는 8개의 준위를 보여주고 있죠. 개수와 오차는 신호대 잡음비를 바꾸는데 이는 셰넌 정리에 의한 전송대역 상한을 줄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랬어요. 신호의 SNRDB에 미치는 개수와 오차의 정도는 개수와 준위의 개수 또는 NB로 표시되는 표본당 비트 수에 의해서 아래 수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SNRDB는 6.0 개수와 준위 개수예요. NB 플러스 1.76 dB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림 4.26 그러니까 이전 그림에서 SNR dB는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준위는 8개이기 때문에 비트 수는 표본당 비트 수는 3으로 표기가 되겠죠. 6.0이 곱하기 3 플러스 1.76을 하게 되면 이전 예의 SNRDB는 19.87 dB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예제 4.13은 전화선의 SNRDB 값이 40이 넘어야지 한다 그랬어요. 이럴 경우
표본당 최소 비트 수는 얼마인가 라고 그랬죠. 뭐 당연히 SNRTB 계산 6.0이 NB 플러스 1.6을 사용을 해보면 SNRTB 값이 40이 넘는다는 것은 최소 NB 값은 6.35가 넘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 그 전화 회사는 여기에 보면 표본당 7 또는 8개의 비트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 7인 경우에는 SNRDB 값이 40이 훨씬 넘겠죠. 역시 8은 40이 훨씬 넘죠. 계산해 보면 뭐 40과 가까운 값은 6.35인데 7은 뭐 43 정도가 되네요. 거의 50 가까이 되네요. 8개의 비트를 사용했을 경우.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7 또는 8개 비트를 사용했을 경우, 시그널 대 그 노이즈 비율이, 그러니까 시그널 값이 굉장히 커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값이 굉장히 적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균등 대 비균등 계수화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축약과 확장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보면 통신자는 신호 변환 이전에 축약을 거쳐서 그 샘플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그럴 경우 리시버는 그러니까 수신자는 시그널을 받아서 다시 복원을 한 후에 변환을 한 후에 그다음에 확장이란 과정을 거친다 그랬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기에 보면 비균등 계수화를 통해서 계수화 오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그랬는데 신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신자가 보통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진폭의 변화 크기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그 퀀타이제이션 그 델타 값이 좀 뭐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굉장히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약 과정을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가 큰 걸 갖다가 먼저 좀 작게 축약을 거친다는 거죠. 축약을 거쳐갖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수신자가 그 신호를 받은 후에 다시 확장을 거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축약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를 받은 사람이 다시 확장을 해서 원래 신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PCM의 마지막 단계는 부호화 과정이에요. 영어로는 인코딩이라고 하죠. 보통 개수와 준위 개수가 L이면 비트의 수는 당연히 log base 2 L이라는 거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우리가 비트 레이트는 sampling rate 곱하기 number of bit per sample이라고 하면 우리가 bit rate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제 4.14를 보면은 사람의 목소리
디지털화하고자 한다. 표본당 8비트라고 가정했을 때 비트율은 샘플링 레이트는 당연히 4000 곱하기 2죠. 따라서 초당 8000개의 샘플링을 해야지 되고요. 따라서 빗 레이트는 8000 곱하기 이거 아니죠. 8이죠. 8이에요. 잘못했어요. 8은 88이 64 bps로 계산이 된다는 거. 따라서 64 kbps가 비트율이 되겠습니다. 변조된 신호를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게 되면 수신자는 이 디지털 데이터를 PCM 복호기, 그러니까 디코더에 의해서 다시 오리지널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환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 수신된 코드는 일종의 어떤 펄스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계단형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계단형 신호를 저대역통과 필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게 바로 PCM 복호기라는 거. 자, PCM 대역폭은 우선 회선 부호화를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회선 부호화를 거친 신호의 최소 대역폭은 바로 이런 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 C는 보통 평균인 경우에는 2분지 1의 값을 갖는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평균인 경우. 그리고 R 값은 보통 우리가 그 하나의 신호에 하나의 데이터를 보낼 경우 1이라는 숫자 값을 갖는다 그랬죠? 기억이 나시죠?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 대역폭을 계산을 하면 바로 여기서 이 맥스 비트율은 NB 곱하기 FS라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보통 FS를 계산하는 그 거는 우리가 2 곱하기 그 최대 주파수 값이라 그랬죠? 아날로그 주파수 값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최소 대역폭은 C 곱하기 MB 곱하기 E 곱하기 B 아날로그 곱하기 R분지 1인데요. 여기서 R의 값은 보통 1이라 그랬죠? 그리고 C 값은 2분지 1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B 최소 대역폭은 MB 곱하기 B 아날로그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그 디지털 신호의 최소 대역폭은 아날로그 신호의 대역폭보다 MB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전 예제와 같이 8개의 준위를 사용하게 되면 3개의 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최소 대역폭은 아날로그 신호의 대역폭보다 곱하기 3을 해야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예제 4.15는 그 4kHz의 저대역 통과
아날로그 신호가 있다 그랬죠. 보통 4kHz 아날로그 신호는 음성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한다면 최소 대역폭은 당연히 4kHz의 채널을 사용을 하면 되죠. 반면에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그러니까 표본당 8비트를 사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전송한다면 최소한 곱하기 8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8비트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32kHz의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채널의 최대 데이터율은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해서 2 곱하기 밴드스 곱하기 로그 베이스 2L이라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N은 FS 곱하기 N B라고 했는데요. FS는 당연히 채집률이라고 그랬죠. 채집률은 당연히 2 곱하기 밴드위스랑 똑같다 그랬어요. 저대역 채널에서예요. 왜냐하면 저대역 채널의 밴드위스는 최대 주파수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MB는 당연히 로그 베이스 2L랑 똑같죠. 그 다음에 최소 요구 대역폭은 당연히 이거에서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최소 요구 대역폭은 구할 수가 있죠. 요 식에서 반대로 하면 우리가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은 매우 복잡한 기술이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PCM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기술들이 개발되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것이 우리가 델타 변조라는 것이 있어요. 델타 변조는 보통 DM, 델타 모듈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요. 여기에 보면 직전 표본 값과의 차이값을 찾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직전에 그러니까 샘플링 하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의 표본 값과의 차이 값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직전의 표본 값이 3이다 그랬을 때 지금 샘플링 된 값이 5배는 당연히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이가 5-2는 2라는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반면에 뭐 예를 들어 갖고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음의 값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델타가 양이면 1로 기록하고 음이면 0으로 기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바로 직전 표준 값과의 차이 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델타 변조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채집 구간에서 채집된 값이 바로 직전 값과 비교를 해서 양의 값을 갖죠. 그러면 그러니까 생성되는 바이너리 데이터 값은 1이 생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1. 반면에
지금 여기에서 직전의 데이터 값에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갖게 되면 0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M 모듈레이터죠. 델타 변조 모듈레이터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인풋으로 받아서 우선 비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샘플링 값을 여기서 한다는 거, 바로 직전과 한다는 거 채집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있으면 우선 스테어케이스 마커, 그러니까 계단 형식의 그 다음에 델타 값만큼을 증가를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 딜레이 유닛은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샘플링 채집 주기만큼 기다렸다가 일종의 다시 샘플링을 하고 비교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는 여기에서 생성되는 그 바이너리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온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네요. 자, 델타 변조 복조기는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디지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디지털 데이터는 1의 값은 증가되는 걸 보여주고 0의 값은 감소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스테어케이스 마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신호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이 딜레이 유닛에 의해서 각 주기마다 이런 식으로 신호값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갖고 아날로그 시그널로 복원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적응 델타 변조는 영어로는 어댑티브 델타 모듈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아날로그 신호의 진폭값에 따라 델타 값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변화가 적은 아날로그 신호일 경우에는 작은 델타 값을 사용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인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렇게 진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역시 큰 델타 값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채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개수와 오차는 PCM보다 매우 적다고들 해요. 한 장치로부터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관심사에는 우선 배선이 있죠. 어떤 배선을 사용할지에 대한 고려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진 데이터 전송을 할 때 병렬 방식이 있고요. 직렬 방식이 있는데요. 병렬 방식은 한 번에 여러 디짓의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말하고, 직렬 방식은 말 그대로 하나씩 한 비씩 데이터를 보내는 걸 갖다 우리가 직렬 방식이라고 하죠. 직렬 방식에는 동기식, 그 다음에 비동기식, 등시식이 있다는 거.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 전송 방식의 영어로는 병렬 방식을 parallel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직렬 방식은 serial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식은 synchronous고요. 비동기식은 asynchronous.
그 다음에 등치식은 아이소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병렬 전송은 영어로 parallel transmission이라고도 하죠.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동시에 n비트를 보내기 위해서는 n개의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장점은 당연히 n빗을 한꺼번에 보내니까 속도가 빠르고요.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당연히 한 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8개의 지금 이 그림에서 같이 8개의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비싸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파랄 전선 같은 경우는 우선 비싸기 때문에 아주 긴 선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직렬 전송은 영어로는 Serial Transmission이라고 그러고요. 한 비트가 다른 비트 뒤에 오므로 하나씩 보낸다는 거예요. 통신하는 두 장치 간에는 하나의 선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센더는 뭘 거치냐면 parallel and serial converter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통 여러 개의 빛을 동시에 보내는 어떤 그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렬 전송을 할 때는 우선 파랄렐에서 시리얼로 우선 변환을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한 bit씩 하나의 선에 이렇게 보내줘야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수신자는 과정을 거꾸로 거쳐서 데이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직렬 전송 중에서 비동기 전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비동기 전송은 영어로는 asynchronous 전송이라고 transmission이라고 그러고요. 신호의 타이밍이 중요하진 않죠. 보통 합의된 패턴으로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변환을 하는데요. 보통 1바이트, 그러니까 8빛의 그룹이 링크를 따라 한 단위로 전송이 되고요. 보통 바이트의 시작 부분에 0으로 시작 비트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의 끝부분에는 하나 이상의 정지 비트로 1을 추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통 8개의 데이터 비트와 2개의 추가 비트를 사용을 한다는 거. 수신 장치는 각각의 수신 바이트마다 재동기화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작 비트 수신 후 수신되는 비트 수를 세고, 그러니까 8개를 센다는 거예요. 비트 수신 후, 그러니까 8개를 수신 후 정지 비트를 찾으면 그 후 모든 펄스를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트 수준에서는 비동기화를 하지만 그러나 비트에서는 여전히 동기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트들의 지속시간 역시 동일해야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림 3.34는 비동기 전송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송신자하고 수신자예요. 따라서 데이터의 흐름은 이쪽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는 바이트 사이즈예요. 원래가 거기에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는 이 바이트 단위로 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gap between data unit이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이 비동기화 전송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키보드에서 타이핑한 데이터를 갖다가 화면에 보여줄 때 보통 비동기화를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한 후 그 다음에 인터키를 치고 뭐 잠시 쉬었다가 또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뭐 원하는 시간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 동기화 작업을 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동기 전송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동기 전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동기 전송은 synchronous transmission이라고 그러고요. 비트의 흐름은 긴 프레임으로 합쳐지며 이 프레임은 다수의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바이트와 바이트 사이에는 간격이 없고요. 리시버가 복호화하기 위해 비트 흐름을 바이트로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작, 종료 간격이 없이 비트들을 하나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트들을 그룹화하는 것은 수신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동기 전송의 장점은 비동기화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고속 응용에 유리하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그 비트를 갖다가 그러니까 긴 데이터를 갖다가 비트 데이터죠. 비트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만들죠.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보통 역시 여기에도 굉장히 큰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보내는데요. 긴 프레임에는 역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 프레임의 시작, 그 다음에 프레임의 끝은 지정이 돼요. 자, 이 그림은 동기 전송의 예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송신자는 수신자한테 데이터를 보내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프레임과 프레임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프레임 안에는 굉장히 긴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이트로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수신자가 알아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수신자의 책임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이 마지막 직렬 전송의 예로 등시식 전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등시식 전송은 아이소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실시간 데이터에 사용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동기식 전송에서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는 간격이 필요한데 이 실시간 음성이나 화상, 음성이나 화상 같은 프레임 사이에
간격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비트 스트림이 동기화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죠. 보통 등시직 전송은 정해진 시간에 데이터가 도착하는 것을 보장을 한다는 거죠.